네, 이어서 자산 배분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도 사실 뭐 여기서 이렇게 뒤에서 나오고 들어가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어색하기도 합니다. 예, 그 요번에 이제 올해 자산 배분 전략 제목은 에러 오브 미드로 정해봤습니다. 소위 그 중간의 이제 시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참고로 지난해에 이제 그 저희가 키워드를 그래비티 중력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 주 내용이 금리가 이제 중력처럼 작용을 해서 그 높아진 금리의 중력을 이길 수 있는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이 차이가 날 것이다라는 이제 의미였는데요. 이번에는 그 높아졌던 금리 중력이 오른쪽에 그림 잠깐 봐주시면요, 굉장히 이제 높아졌다가 굉장히 낮아졌다가 했다가 지금은 조금 올라와서 앞으로는 소위 이제 중금리 시대가 될 것이고 저 들어간 애는 그때 이제 어떤 자산들을 가지고 갈 거냐라고 해서 한번 그려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오늘 순서는 첫 번째는 이제 그 간단하게 올해 시장을 한번 리뷰를 해보고요. 거기서 내년 시장에 대한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항상 그 전망의 이제 그 리스크 요인을 말씀드리는데요. 그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망 테이블은 앞서 저희 권희진 팀장이 말씀드린 이제 경제 전망의 테이블이고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올해 시장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이제 지난해 연간 전망에서 자산 배분 선호도를 채권을 제일 선호, 그리고 반단계 정도 다음으로 주식 선호, 그리고 대체를 가장 비선호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기대 수익률, 단순히 이제 수익률은 뭐 당연히 주식이 이제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변동성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채권이 저희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특히 채권은 또 두 가지 투자 접근이 있죠. 자본 차익이 있을 수 있고 채권 투자의 기본인 인컴, 이자 수익을 바라는 방법이 있을 텐데, 저희는 일단은 금리가 높아져서 그 높아진 인컴을 취하는 측면으로 접근을 말씀드렸습니다. 상반기에는 아시다시피 금리도 내려가고 주가도 상승하면서 주식 채권 가격이 다 같이 상승하는 금융시장이었고, 소위 이제 그 전통자산 주식 채권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체자산인 저희가 대체자산으로 커버하고 있는 원자재, 국제유가와 그리고 리츠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하반기 들어서 경기가 예상보다 견조한 가운데 다시 이제 지난해 하반기와 유사하게 고금리, 강달러, 고유가라는 3고가 현상을 좀 보이면서 주식 채권 가격이 다시 좀 부진 이제 하기도 했고요. 뭐 최근에 다시 좀 회복을 했죠. 물론 2022년은 아시다시피 주식 채권 가격이 동시에 마이너스 기록하고 굉장히 힘든 한 해였는데요. 뭐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올해 어쨌든 왼쪽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자산 분별 수익률은 주식 쪽이 단순 수익률은 이제 높았고요. 그 다음에 채권,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수익률 기준으로 마이너스는 그 신흥국 주식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리츠,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원유가 이제 하락하고 유가가 하락하고 엔 약세가 좀 특징이라 할 수 있겠고요. 오른쪽 아래 그림은 이게 이제 단순 수익률이 아니고 그냥 ETF 가격으로 좀 비교하기 편하게 이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주식 가격, 채권 가격이 모두가 좋았던 이제 2021년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약한 글로벌 주식은 92%, 채권 한 91% 가격 수준 회복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자산 배분을 할 때 보통 이제 매크로를 먼저 보는 이유가 경기 국면에 따라서 어떤 자산이 더 좋고 나쁘냐를 좀 가늠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차트는 저희가 지난해 연간 전망 이후 수시로 저희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차트입니다. 일단 저희가 22년에서 23년 갈 때 경기 국면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예상했을 때 왼쪽 아래 차트를 봐주시면은요, 이게 이제 그 70년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글로벌 경기와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스태그플레이션은 굉장히 드문 경기 국면이죠. 1970년대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거의 뭐 한 차례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 20년 팬데믹에서 21년 리플레이션으로 주식 채권 가격이 다 이렇게 올라갔죠. 이제 보면은 여기서 다시 22년 안타깝게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버렸습니다. 저희가 23년 예상할 때 경기도 좀 내려가고 물가도 내려가면서
디플레이션 방향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 물론 디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뭐잘 아시다시피 뭐 옛날에 일본처럼 물가가 엄청나게 나오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경기도 좀 둔화되고 예, 물가도 내려가면서 이렇게 이제 가면서 디플레이션에서 가장 아웃퍼폼하는 예, 채권하고 금을 그래서 저희가 제일 선호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점차 경기가 좀 개선이 되면은 디스인플레이션, 소위 말하는 골디락스죠. 예, 골디락스가 되면은 주식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예상보다 잘 아시다시피 매크로 측면에서 예, 경기가 생각보다 예, 덜 나빠졌죠. 이제 보면은 굉장히 완만한 23년이 이렇게 바로 안 나빠지고 이렇게 완만하게 오면서 예, 금리가 다시 오르고 예, 그리고 오히려 너무 좋은 경기가 잘 아시다시피 특히 미국만 좋은 경기가 결국 글로벌 다른 국가와 자산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예, 예상과 좀 다르게 진행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될 거냐인데요. 저희는 현재 한 9월, 10월 정도까지 데이터가 여기 있는데 디스인플레이션 골디락스 국면으로 향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앞에서 매크로에서 드러진 것처럼 경기가 뭐 다시 이제 드디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나빠지고 내년 하반기에서 그 다음 해를 볼 때는 다시 조금 개선되고 국가마다 차이는 좀 있겠지만은요. 글로벌 경기가 그렇게 되고 물가가 떨어지면서 그래도 방향 자체는 디스인플레이션 75년에서 76년 갔던 것처럼 이렇게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금리 인하가 더해지면은 채권하고 주식 가격에 다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역설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 골디락스라면 사실 금리 인하를 빨리 많이 해야 될 이유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주요국 금리 인하가 뭐 한 3분기 정도부터 시작해서 연내 뭐 한 두세 차례 정도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저희가 이제 그 코오뷰라고 해서 매월 발간하는 자산 배분 자료인데요. 거기에 이제 각 자산별에 대한 이제 요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채권 제일 선호 그 다음에 반 단계 정도 다음 주식 대체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국면이 디스인플레이션이 좀 더 가시화된 때 저희는 주식의 선호도를 조금 더 높여서 전통 자산이 대체 자산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군 안에서 나눠서 보자면은 주식 안에서는 선진하고 신흥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저희는 선진 시작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우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가 커버하는 이제 중국 시장이 저희가 이제 담당자가 올해 중반부터 투자 선도를 좀 낮춘 게 주 배경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채권 같은 경우는 국채와 크레딧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저희는 크레딧보다는 국채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한국 국채 같은 경우는 뒤에 그 세션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투자 선호도가 가장 높은 장기 단기 모두 높은 선호도를 저희는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표지에도 있고 뭐 최근에 딱 금리 이야기가 워낙 많아서 그리고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미국 금리 30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죠.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크게 보면은 미국 금리는 우리와 달리 뭐 굉장히 역사가 길다 보니까 뭐 1800년대 후반부터도 나오고 하는데 인포맥스에 이렇게 차트로 나오는 게 여기 붙어 있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보면은 그래도 좀 이제 근대만 놓고 보자면은 1900년에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가 3% 정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차 대전을 거치고 20년대 대공황으로 5.6에서 20년대 대공황까지 하락합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2차 대전 종료 때 1.7까지 이제 내려갑니다. 즉 3에서 1.7까지 내려갔다가 그리고 여기서 5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이렇게 15%까지 상승을 합니다. 잘 아시는 인플레이션의 이제 시대였죠. 보면은. 그리고 한 30년은 또 하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실 이때쯤에 저도 이제 이때 채권 시장을 분석할 때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2018년, 17년, 18년에 인상을 더하면서 이 장기 이평선 120개월 선이니까는요, 이 네이비색 선이요, 사실 10년 이평선이죠.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깨질까 뚫릴까라고 이제 저도 그때 전망을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뚫렸습니다. 보면 뚫렸는데 그 다음 장기 이평선인 이 선에서는 막혔습니다. 이제 보면 그래서 제가 뭐 차트를 전문으로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시장의 가격이라는 게 큰 장기 흐름을 이렇게
형성을 했고 이게 이제 뚫려서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팬데믹 때를 저점 전 세계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금리가 낮았던 팬데믹 때부터 앞으로 30년간 금리가 오른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여기서 한 5% 넘었다가 지금 이제 다시 뭐 4% 중반대인데 저희는 내년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4%를 향해서 갈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긴 시계로 본다면은 다시 이렇게 낮은 금리를 몇 년 안에 기대하기는 이제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이걸 좀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금융시장 여러 척도 중에 하나 가장 또 많이 쓰이고 중요한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산 배분을 할 때 중요한 게 하나가 주식과 채권의 이제 상관계수이죠. 둘이가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경기 국면과 상관관계에 따라서 자산 배분의 비중을 이제 정해서 하는 것이 소위 포트폴리오 투자 이론의 이제 기본일 텐데요. 사실 그 자산 배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90년대 이후부터 굉장히 유행을 좀 많이 한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금리 보신 것처럼 90년대 이전에는 절대 금리 수준 자체가 높았죠. 뭐 미국 단기 금리인 2년물로 하나 10년물로 하나 절대 금리 레벨이 굉장히 10% 이상에 있다가 그때는 보시다시피 주식과 채권의 상관계수가 양의 영역, 즉 배분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금리가 5%, 4%로 90년대 내려오면서부터 주식 상관 채권 계수가 마이너스 음의 영역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죠.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금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가 5%, 4%를 주면은 굳이 고민해서 다른 투자를 안 찾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금리가 내려오면서 이게 그 금리에서 취하는 이익이 쉽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배분과 여러 가지 투자 기법이 발달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은 레벨을 보이면서 이 빨간선 꺼놓은 게 이제 4에서 5% 수준인데요. 지금 수준이죠. 상관계수가 음의 영역을 보이고 자산 배분 효과가 있다가 잘 아시다시피 팬데믹 이후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상관계수가 양의 영역으로 가고 주식 채권 다 마이너스, 뭐 2021년 굉장히 힘들고 1년에서 2년. 그리고 올해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다시 마이너스 보일 때 올해 상반기에는 주식 채권이 배분 효과도 있고 가격이 오르다가 하반기에 다시 양의 영역으로 가면서 주식 채권이 다시 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5에서 4%대로 내려갈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자산 배분 효과는 좀 더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에셋 퀼트라고 해서 이제 그 보통 자산 배분할 때 많이 쓰는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게 이제 자산 배분하는 이제 뭐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그 지난해 자산 배분을 했지만 이 BM은 참고로 주식 6채권사입니다. 마이너스를 보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0년대 이후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서 이게 또 그 뭐 빈번히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앞에서 저희 인베스트 인사이트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투자 문화가 뭐 인버스와 레버리지를 조금 선호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쉽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특정 자산을 선택해서 하기가 그 리스크와 리턴을 감안했다 한다면은 소위 배분을 하면은 그래도 중간은 한다라는 거죠 이제 보면. 그래서 특히 연기금이나 장기 투자자 분들한테는 그래서 자산 배분이 지금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더 확대되고 중요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성과가 괜찮았습니다. 특히 뭐 최근 들어서 성과가 좀 많이 회복이 된 자산 배분 효과가 회복이 되었고요. 특히 리스크 리턴 같이 이제 그 감안해서 보면은 더더욱 금리가 올라가서 배분 효과가 약해졌던 2018년에서 19년 넘어갈 때 그리고 22년 때도 리스크 리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배분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그 리스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망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리스크를 저희 전망이 상방이든 하방이든 크게 움직일 리스크인데요. 저희가 지난해에서 올해 전망할 때 오른쪽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어떤 형태로든 금리를 올리고 나서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가 많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뭐 저희가 무슨 특별한 수가 있어서 SBV가 파산될 거라고 몰랐겠죠.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은 약한 고리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올해 신용 사건을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고 발생을 했습니다.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발생했을 때 대응 여력이 있냐 없냐인데 예전 이때보다는 그래도 금리도 어느 정도 올려놓고 해서 잔불은 남아있지만 대응 여력도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늘 다행히 나오기 전에 뉴스 보니까 이스라엘 하마스가 조금 이제 휴전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사실 베트남전 이후에 이렇게 두 개 지역에서 큰 전쟁을 같이 한 적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지정학적 리스크 인덱스가 2000년대 평화 시 대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서 좀 안정되기를 이제 바라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대만이나 미국 선거가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미중 갈등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탈세계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세계화 혜택을 많이 받은 한국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